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과 부가팀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과정으로 해가지고 네, 한 2시간 정도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 첫 표지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부분, 이론적인 부분도 제가 일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예규 네, 사례와 같은 부분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니까 네. 어쨌거나 이제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네, 노력을 한 부분이니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예정된 시간 한 2시간 정도 일단은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진행 정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짧아지거나 아니면 길어지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고 기간 중에 있죠. 우리가 이제 7월 15일이고요. 네, 7월 이제 통상 이제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네, 분들이 워낙 업종이 다양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함대 포함해가지고 어울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부가가치세법의 납부세 계산 구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부가가치세는 상당히 계산 방식이 간편하죠. 단순합니다. 매출세액을 탔고요. 그리고 그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게 되면은 납부세액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매출세액을 구성하는 요소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다시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 가액의 개념에다가 그 공급에 맞는 세율을 반영을 시키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용하는 세율 자체는 크게 두 가지 세율이죠. 일반 세율 10%의 세율이거나 아니면은 영세율 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대손과 관련된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은 이 대손세액까지 매출세액에서 조정을 하는 형태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세액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요, 지금 1번 더하기 2번 빼기 3번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일단은 매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관련해서 적격 증빙을 수취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모두 다 일단은 수치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그라미 3번의 형태로 사업과 관련해서 받, 받은 부분이 아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형태로 차감을 해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납부세액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금액에서 경감 공제세액을 차감해주는 형식으로 공제액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전자신고세액 공제라고 해서 이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 반영을 했을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new라고 해서 별도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올해 신고 반영분부터 당초 이제 1만 원씩 만 원씩 공제를 해주던 부분이 이제 5천 원으로 공제액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감공제세액에서 또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죠. 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카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금액, 거래 금액의 1.3%의 금액만큼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한도액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도액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모든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외 대상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법과 잠깐 관련 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는 이 공제액 부분만큼을 이 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공제액만큼을 이제 수익금액에 별도로 반영을 해서 소득 계산할 때 하게 된다라는 점 참고로 확인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 보면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세액 공제라고 해서 직전 연도 과면세의 매출 기준으로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당해 이번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 건 세금 계산서 발급할 때마다 200원씩의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한도를 10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경감 공제세액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3개월 단위로 납부를 하는 부분이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4번, 신고 납부를 하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법을 바꿨죠. 그래서 4월, 10월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절반 가량의 세액을 납부해주는 이제 선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정 고지 세액을 납부를 하게 되면은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확정 신고 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겠죠. 또는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예정 고지 세액을 오히려 더 많이 납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환급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 단계에 있어가지고 신고 과정에서 각종 뭐 미등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성실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라는 페널티를 붙여가지고 마지막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만큼을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서식을 같이 한번 보면은요. 사실 빼곡하게 정말 많은 칸이 적혀 있습니다.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업종별로 그 모든 칸에 대해서 기입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해당되는 칸에만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정말 정확하게 적혀야 되는 부분은 이 매출과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뒷페이지에 이제 추가 서식에서 그 밖에 공제 매입 세액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같은 부분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까지 만들어가는 구조로 계산이 된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신고서 서식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출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크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단에 보이는 서식은 앞에 확정 신고 관련 신고서 서식에서 제가 특정 부분만을 발췌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양괄호 부분은 신고서 서식에 나와 있는 넘버를 제가 표현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이제 매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매출의 개념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과세 표준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 앞서 매출세액 자체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의 개념이 뭔지부터 잠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과세 표준 박스, 네모 박스 옆에 보면은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과세 기간을 정하고요. 그리고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의 과세 기간을 정해 놓죠. 그래서 그 정해진 과세 기간 동안 발생했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금액을 모두 합친 부분을 과세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공급 가액을 다 더한 부분이 과세 표준이 되다 보니까 이 공급 가액의 개념도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우리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요. 뭐 대금, 요금, 수수료,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재화를 공급을 한다든지 용역을 공급을 하면은 당연히 반대급부로 뭘 받게 됩니까? 네, 금전적인 성격을 수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금전적인 대가의 성격을 모두 모든 금전적인 성격을 가진 이 모든 것들을 공급 가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대가로 수치를 했다면은 이 금액 안에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로부터 거래 징수를 해가지고 대납을 하는 형태로 부가가치세가 이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공급 가액과 세액으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고서에도 공급 가액을 쓰고요. 그리고 이 공급과 관련된 세액을 별도로 기입을 하게끔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은 자, 그런 상황이 어떤 경우라면은 우리가 통상 뭐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월세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체 금액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래 금액 안에 통상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공급가액을 찾기 위해서는 나누기 1.1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급가액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박스에 나와 있는 거는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게 분명한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시로 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과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들끼리 이거를 영세율 적용 거래라든지 아니면 면세 거래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래를 해버렸다면은 자, 영세율 거래, 면세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 거래가 확인이 됐을 때는 이 총 거래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 어떻게 보겠다? 공급 가액으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죠. 자, 여기 컴마가 같이 쳐져 있는데, 무자료 거래는 약간 별개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 거래를 영세율 거래 또는 면세 거래로 착각해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무자료 거래는 어떤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애시당초부터 거래 당사자들끼리 증빙을 남기지 않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 부분만 주고받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거래가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과세관청에서는 너네끼리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냥 공급가액으로 보는 걸로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요. 제가 이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금전의 성격 자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원화를 받았을 때는 결국 원화의 가치만큼 받은 그 대가 전체를 공급 가액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외화죠. 다른 나라의 돈을 수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자, 외화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수출과 관련된 업을 이제 하시는 뭐 사업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환율이 계속 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외화로 돈을 받기 때문에 외화와 그리고 외화를 우리나라의 돈의 환율을 적용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돈화 시키는 과정 자체가 이 환가와 환산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법에서 정한 공급 시기가 있겠죠. 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뭔가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돈을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환가한 금액 전체를 그냥 공급가액으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뭐냐면은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를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외화를 받았다가 공급 시기가 지난 다음에 돈을 바꾼 경우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돈을 받는 시점 자체가 공급 시기 이후에 돈을 받았을 때도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의 환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공급가액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자, 환산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공급 시기일 현재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기준 환율, 재정 환율의 개념은 우리가 크게 구분을 지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 자체가 뭐가 된다? 달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기준 환율로 정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외국 통화에 대해 가지고는 재정 환율의 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검색창 등에 기준 환율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일자별로 기준 환율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확인하시고 그리고 받은 외화의 금액을 곱하셔가지고 계산한 환산 금액만큼을 공급가액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계산 기준 자체를 공급 시기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공급 시기 이후에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증감되는 부분은 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과세 표준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 두 번째 하이폰 표시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어차피 공급 시기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사실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를 우리가 어떤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교환 거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교환 거래가 뭐냐면은 사업자 본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 상대방한테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도 뭘 받는 거예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을 받았을 때 이런 거래들을 우리는 교환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주고받은 부분 중에는 지금 금전이 오고 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공고가격을 룰을 정해놨죠. 그게 어떻게 룰을 놨냐면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삼게끔 정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가의 개념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시가는 쉽게 생각을 해서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만큼 그냥 공급한 걸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간주 공급의 상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간주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 법상 다루는 부분 자체가 재화와 관련된 부분만 다뤄지기 때문에 간주 공급의 상황에서 공급 가격을 판단을 할 때는 용역 부분을 고려하지 마시고 재화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만큼을 공급가액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 같은 경우도 일종의 간주 공급에 포함되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정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매출세액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표준, 공급가액을 같이 놓고 봤을 때 하나의 거래를 일으켰을 때 그 거래 금액 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부가가치세 법에서도 이렇게 6가지 정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두 가지 정도 정해놓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공급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매출 애누리액에 대해서 보면은요. 자, 매출 애누리액을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 대가의 결제 등 각종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우리는 애누리액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애누리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애누리액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공급가액의 정의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공급가액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애누리액은 결국 그 금액만큼 깎아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수치를 하게 됐을 거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깎아주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적으로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보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스 쳐진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매출 애누리의 발생 시점 자체는 반드시 거래 당시에 뭔가 애누리 합의를 봐가지고 깎아주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급 시기 이후에 발생한 애누리에 대해서도 공급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은 계약에서 정한 품질, 수량 등 각종 공급 조건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마찬가지로 애누리로 바라봐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잠깐 같이 보면은요. 자, 세일 기간을 맞아가지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10만 원짜리 상품을 99만 원에 판매를 했으면은 사실 얼마만큼 할인을 해준 거예요? 11만 원만큼 할인을 해주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내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방가루 2번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파손 등의 사유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10만 원만큼의 애누리를 요구를 해서 합의를 봤다면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애누리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겠다. 네. 이 금액만큼을 공급가격에 포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정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네, 공급가격에서 줄여주는 효과를 만들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매출 애누리액과 상당히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네, 바로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네, 판매 장려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실무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같이 가져와서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장 개척, 판매 촉진 등의 목적에 따라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현물을 뜻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판매 장려금, 쉽게 말해서 내 물건 많이 사갔으니까 고마운 마음에서 금전으로 준다든지 아니면은 현물의 형태로 돌려주는 부분을 우리는 판매 장려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물론 매출 신장을 위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이 판매 장려 성격으로 현물을 만약에 제공을 해주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공급으로 봐서 과세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죠. 자, 지금 띄어진 그림을 잠깐 보면은요, 공급자 A와 공급받는 자 B가 거래를 합니다.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100만 원만큼 수치를 해요. 자, 그래서 지속적인 거래 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공급자 A가 공급받는 자 B한테 별도의 현물을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현물로 제공한 이 20만 원 상당의 물건 자체는 별도의 공급으로 봐서 추가적인 공급 가액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거래만을 놓고 보면은 A가 B한테 공급한 부분이 처음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수취한 100만 원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공한 물건의 시가,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되는 가격만큼을 추가적으로 과표로 형성을 시키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 아닌 120만 원짜리 거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상 증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간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간주 공급이 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대전제가 뭐냐면은 이 현물 자체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고 접대 성격으로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과세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가 이제 금전으로 제공해 주는 부분이죠. 네, 금전으로 제공되는 부분 왼쪽 그림이 지금 띄어졌는데요. 자, A와 B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만큼 받았습니다. 근데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10만 원만큼 돌려준다면은 자, 공급자 A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100만 원 받고 판매 장려 성격으로 10만 원 줬으니까 내 매출은 90만 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를 9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과세 표준에서 금전으로 제공된 부분만큼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자, 금전으로 지급을 할 때는 판매 장려금으로 만약에 지급을 했다면은 그 지급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내 매출 과표에다가 신고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똑같이 이 돈이 오고 가지만
매출 애누리로 봤을 때는 해당 금액만큼을 공급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봐서 줄여주게 되고요. 근데 이게 판매 장려 성격으로 금전이 지급이 되게 되면은 지급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공급가격에서 차감을 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환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와, 환입은 쉽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반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물건을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공급된 부분 중에서 뭐 전부 또는 일부가 쓰여지지 않은 새 상품 상태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돌아온 물건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큼을 판매한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물건의 가액만큼은 공급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관련된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나오는 건 이제 매출 할인액이죠. 네, 매출 할인액은 우리가 매출 애누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상 매출 애누리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거든요. 이게 매출 할인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지를 보면은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공급 대가의 미수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상 거래를 하는데 외상 거래를 하면서 자, 원래 돈을 주기로 한 날짜보다 더 빨리 돈을 주게 되면은 내가 이만큼 할인을 해줄게라고 거래 당시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원래 납기보다 돈을 더 빨리 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약속한 대로 일정 부분만큼을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매출 할인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 얘도 뭐예요? 매출 할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큼을 대가를 수취할 거기 때문에 일종의 매출 애누리의 개념처럼 생각을 해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환입이든 매출 할인이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공급가액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음의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함으로써 내 매출을 네, 낮추게 네,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건 이제 도달 전 파손 멸실된 재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공급자가 공급을 하려고 하다가 내 책임으로 물건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공급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재화의 가액 부분만큼은 공급가액에 당연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연체 이자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체 이자와 그리고 할부 이자의 개념을 조금 구분지어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할부 이자 같은 경우에는 거래 당시에 돈을 나눠서 천천히 받기로 한 조건에 따라서 원래의 물건 금액보다 더 올려서 값을 받는 거죠. 자, 가령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200만 원짜리 물건인데요. 할부 거래를 한다라고 해서 할부 이자를 40만 원만큼 붙였어요. 그래서 계약을 24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의 공고가 관련해서 네, 공고가액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240만 원이 공고가액이 되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자, 이 240만 원을 12달에 나눠 가지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당 받아야 되는 금액이 원래는 20만 원만큼 받아야 되는데 자, 공급을 받은 사람이 할부, 납부, 대금 기일이 됐는데 이 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20만 원이라는 금액에다가 플러스 2만 원만큼 이자를 붙여서 22만 원만큼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 2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우리가 연체 이자라고 봅니다. 자, 위에서 붙은 40만 원은 할부 이자가 되는 거고요. 자, 할부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해서 붙이는 이자를 연체 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연체 이자로 받는 2만 원과 관련된 부분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할부이자 40만 원은 결국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할부이자 40만 원은 공급가액에 이제 당연히 붙여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연체이자는 그와는 별개로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벌가금 성격으로 봐서 이는 공급가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판매 장려금 중에서도 금전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하자보증금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대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냐면은 채무자의 파산, 그리고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금액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대손 금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대손 세액 공제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매출 세액과 관련된 부분은 일정 부분 공제를 시켜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매출 세액이 아닌 공급 가액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공급 가액에서 별도로 차감을 시키는 것은 네, 불가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당초 외상 매출을 일으키면서 돈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돈을 못 받는 걸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래 과정에서 매출로 인식을 하고 1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과세관청에다가 이미 납부를 했겠죠. 자, 근데 상황 자체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세액으로 납부한 100만 원 부분만큼은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공제 형태로 네, 다시 돌려주는 네, 금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공급 가액까지 만약에 손을 대버리면은 공급 가액을 0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나는 분명히 뭔가 공급을 하긴 했지만은 공급 가액도 0원이고 부가가치세액도 0원인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논리상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기존의 공급 자체는 유효한 거지만 돈을 받지 못하면서 발생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공급 가액까지 0원으로 다운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아예 공급 자체가 없어지는 효과를 만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가액과 관련된 부분은 네, 대손이라고 할지라도 과세표준에서 별도로 공제를 하지 않게끔 정해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자보증금도 네,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애프터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사후 수선을 공급한 사람이 제대로 안 해줄 것을 염려를 해가지고 공급받는 자가 돈을 전체를 다 주지 않고 일정 부분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쥐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급자가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부분만큼을 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까 봐 네, 해당 금액까지도 일단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신고를 하게끔 정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결국 그 금액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매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하자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신고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손 세액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매출 칸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8번 칸에 대손세액 가감이라는 칸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하단의 박스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은 공급자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급자의 매출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를 보면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을 했는데 이게 대손이 되어서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한 게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세관청에 납부했던 세액 부분만큼을 공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가 해당 칸에다가 금액을 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매출세액으로 신고 납부했던 부분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효과가 발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 표시를 해서 적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금액에다가 마이너스 표시를 해가지고 적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대손세액이 100만 원만큼 발생했으면 마이너스 100만 원만큼을 적게 되면은 해당 과세기간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그 매출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손 처리를 해가지고 처음에 차감 표시를 해서 반영을 한 다음에 만약에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를 해서 회수 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을 다시 플러스의 금액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때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해서 배출세액을 줄이고요. 만약에 그럴 일이 잘 없긴 하겠지만 대손 처리를 했던 금액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면 그때는 세액을 다시 돌려받은 부분만큼을 업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플러스의 금액으로 8번 칸에다가 반영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네,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라고 해서 자, 이 해당 칸은 공급 받는 자가 기입을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자, 어떤 상황일 때 기입을 하는지를 보면은요, 55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 매입금, 그 밖의 매입 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이 되어서 거래 상대방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관련 대손 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는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매출자가 돈을 못 받는 사유가 확정이 돼서 앞선 8번 칸에다가 마이너스 100만 원만큼의 금액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급받는 자는 결국 매입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징의 성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이 되어서 거래 상대방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금액만큼 결국 처음에 매입세액 공제 받은 거를 다시 추징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뱉어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이렇게 추징 성격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말인즉 폐업 후에 대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우리가 추징으로 생각할 여지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라는 칸을 보면은 변제대손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이제 50번과 관련된 내용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경우인지를 보면은요. 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 매입금, 그 밖의 매입 채무가 대손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불공제 받은 다음에 이 말이 뭐냐면 앞선 칸 55번에서 불공제 처리를 한 금액에 대해서 배송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를 했다면 다시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추가적인 매입 공제를 할 수 있게끔 그 경우에는 변제 대손세액에다가 해당 세액만큼을 반영을 해서 매입세 공제 금액을 늘려주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체크리스트를 보면은요. 자, 법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유는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부가가치세법에서 다 빌려서 준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추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사유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요, 뭐 회생 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 원래 내가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매출 채권을 대비를 했을 때 이 출자 전환에 따라 가지고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그리고 원래 받아야 될 금액 둘을 비교를 해서 그 차액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도 어떻게 해주겠다. 대손세액 공제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원래 매출 채권이 1억만큼 있었는데 주식으로 받아보니까 이 가치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한 9천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도 뭐가 가능하다. 대손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규정에 근거를 해가지고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대손과 관련해서는 공제 시기가 중요합니다. 대손 세액공제는 언제 신고 반영을 하냐면은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시에 신고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 시에만 대손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 오른쪽에 보면 빨간 글씨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예정 신고 때 만약에 대손세 공제를 반영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산세를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이 발생을 했다면은 물론 빨리 공제를 받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잘 알지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확정 신고 때에 반영을 하게끔 정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한적인 부분을 잠깐 들여다보면은요.
자, 대손, 결국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확정되는 시점을 우리가 언제까지 인정을 하냐면 공급이 있었던 상황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하단에 나와 있는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대손세 공제가 이제 사실 잘 있으면 안 되지만 대손세 공제를 신청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서류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제가 이 서류에 대해 가지고는 자세하게 언급은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과 관련한 사례를 제가 한번 가져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사실관계를 한번 보면은요, 이 지리법인은 거래처 A와 그리고 거래처 B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자, 거래처 A는 거래처 B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지리법인한테 대금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그냥 B한테 가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거래처 B한테 가서 대금을 청구하라고 하면서 제3자 간 이 직불 합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래처 A가 가지고 있던 거래처 B에 대한 매출 채권을 지리법인한테 양도를 하게 되고요. 자, 근데 거래처 B의 상황을 봤더니 거래처 B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파산 직전의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리법인은 거래처 B로부터 양수 채권에 대한 미수금을 받지 못해서 대손세 공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손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던 건이거든요.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잠깐 그려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리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A법인, 그리고 거래처 B가 있습니다. 지리법인은 A, B 둘 다 각각의 거래 관계에 놓여 있는데 A가 원래 주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A가 지리법인한테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A가 B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리법인이 가져가서 지리법인 당신이 돈을 받으세요 라고 했고 그래서 당사자들 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죠. 자, 근데 B의 상황을 봤더니 B가 지금 파산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지리법인이 A로부터 양수받은 매출 채권에 대해 가지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까요? 자, 질의 내용을 보면은 거래처 A가 B로부터 회수할 외상매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 대손세 공제 가능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뭐 좀 아리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을 한번 보면은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거래처 A로부터 A와 B 사이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B가 파산 등으로 인해서 해당 채권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세 공제로 반영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손세 공제의 대전제가 뭐냐면은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 놓여 있었던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세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A와 B 사이에 발생했던 매출 채권을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할지라도 이 돈 받지 못한다라고 해도 대손세 공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추가적인 매출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과세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통상 그 적격 증빙 등으로 발급할 수 있는 수단이 세금 계산서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발급분에 대해 가지고 신고 반영을 할 때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 세금 계산서와 발급분과 관련해서 신고에 반영을 할 때는 자, 신고 대상 기간, 과세 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모두 더해서 적고요. 그리고 세액란에는 부가가치 세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을 해서 첨부를 같이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예정 신고와 그리고 확정 신고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과세 기간 중에 조기 환급을 신고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예정 신고한 부분, 그리고 조기 환급 신고한 부분은 확정 신고 매출을 반영할 때는 해당 금액을 제외를 하고 신고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예정 신고 3개월치만큼 먼저 신고를 했으면은 나머지 3개월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 신고할 때 반영을 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3번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분 중에서 카드 매출 또는 현금 영수증 매출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 반영을 해주는 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두 번째 체크박스. 네, 잠깐 보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대금 결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을 했는데,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서 돈을 청구를 한 거죠. 이만큼 금액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한 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제 수단을 가지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금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급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매출인데 발급 수단 두 개를 모두 지금 끊어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신고 반영하는 기준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신고 반영을 하면 되냐면은 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을 기준으로 신고를 반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가 거래하면서 세금 계산서도 끊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동시에 다 끊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신고 반영할 때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신고 반영하셔라.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 반영하시고 카드 매출분에 대해 가지고는 네, 감액하는 별도의 서식을 통해 가지고 감액하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 주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서식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게끔 규정을 하고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칸에 해당 금액을 적어서 카드 매출에서는 없애고 세금 계산서 매출을 올려가지고 신고 매출세액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가로 4번 보면요. 현금 매출분 신고라고 해서 요 칸 자체가 이제 기타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금액이 쓰이는지를 보면은 진짜 순수하게 현금을 받은 부분을 적거나 아니면은 자, 임대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의무가 없는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간주 임대료가 발생을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간주 공급의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해당 부분을 기타 칸에다가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기타 칸에 공급 가액과 세액란에다가 같이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세율 거래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영세율 거래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영세율 거래와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율 거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영세율 거래는 화살표를 보시면은 내국 신용장 그리고 뭐 구매 확인서 그리고 수출자 임가공 용역 등을 제공을 했을 때는 영세율 거래에 해당되긴 하지만은 거래 상대방이 다 국내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을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세율 거래라고 할지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래 방식에 따라서 거래한 부분은 세금 계산서 발급분으로 다 모아가지고 신고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칸에 반영하는 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율 거래건에 대해서 6번 칸에다가 반영을 해 주시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가 아닌 국외에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비거주자와 거래를 한 상황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직수출 그리고 뭐 중개무역 등에 따른 수출을 진행을 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를 굳이 발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을 기타 칸에다가 신고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진행되는 게 이제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요. 네, 제가 3시 10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시다가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